미국 LA 한복판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미 해병대가 직접 시위 진압에 투입된 건 1992년 LA 폭동 이후 33년 만의 일입니다. CNN은 더는 방치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고, 미 국방부는 실패한 다문화 실험이라는 초유의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유일하게 안전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한인타운이었습니다. 왜 미국 정부와 시민들은 지금 코리아타운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외치는 걸까요? 지금부터 진짜 미국을 감동시킨 한국인, 그리고 우리의 자랑 한국의 국보 진돗개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린 켈러입니다. 미 해병대 법무장교 소령이죠.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15년간 해병대에서 복무해왔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근무했고 군사법과 국제법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어요. 하지만 이번 LA 파견은 제게 정말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2025년 6월 LA 연방청사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위대가 몰려들고 우리 해병대가 진압작전에 투입됐어요. 사실 이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선배들로부터 1992년 LA 폭동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그 참혹했던 상황들, 54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쳤던 그 악몽 같은 시절 말이에요. 33년 만이야, 켈러. 1992년 이후로 해병대가 LA 시내에 투입되는 건 처음이라고 지휘관이 브리핑에서 말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선배들이 겪었던 그 상황이 다시 온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장교라는 게 보통은 서류와 씨름하는 일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현장에 나가야 했죠. 헬멧을 쓰고 방탄복을 입은 채로 연방청사 계단에 서 있는데 뭔가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시위대와 우리 사이에 개 한 마리가 유유자적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길 잃은 개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그 개를 보더니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위대도 구경꾼들도 모두 그 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죠. 도대체 저 개는 누구 개야? 군견인가? 아닌데 목줄도 없잖아. 저도 모르게 그 개를 계속 쳐다보게 됐습니다. 중간 크기의 흰색 개였어요. 꼬리가 동그랗게 말려 올라가 있고 귀가 쫑긋 서 있는 게 늑대 같기도 하고 개 같기도 했죠. 근데 신기한 건 그 개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1992년 폭동 때는 이런 개가 있었을까요? 선배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그때는 모든 게 파괴와 증오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경찰 사이렌이 울리고 우리 해병대원들이 중무장하고 있는데도 그 개는 달랐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 개 때문에 진정되는 것 같았죠. 데이빗 상병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소령님, 저 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차분할 수가 있나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보통 개들은 이런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겁을 먹거나 흥분하기 마련인데 저 개는 달랐어요. 그때 한 시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개 봐. 완전 의젓하네.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어요. 진짜 신기하다. 저런 개 처음 봐.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 개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길 잃은 개가 아니라는 확신이 섰죠. 걸음걸이부터가 달랐거든요.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시위대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걔도 우리 편인가 봐. 그러자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긴장된 분위기가 순간 누그러졌죠.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 개는 계속 걸었습니다. 시위대 사이를 지나고 우리 해병대 앞을 지나고 다시 시민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마치 모든 걸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았죠.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저 개 완전 멋있어. 무서워하지도 않네.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용감하구나. 용감하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정말 용감해 보였거든요. 아니, 용감하다기보다는 당당했다고 해야 할까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저 개에게서 뭔가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물론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막연한 느낌이었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시위가 점점 잠잠해졌어요. 그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구석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모든 게 잘 끝나길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개와 눈이 마주쳤던 건요. 그 개와 눈이 마주쳤을 때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떠올랐죠.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거든요. 장진호 전투에 참전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전쟁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좋은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시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고 술을 많이 드시고 그러셨죠. PTSD였던 거예요. 에리나, 아빠는 왜 그 먼 나라까지 가서 싸워야 했을까? 아버지가 가끔 저에게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물론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죠.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뭘 희생했는지 알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기억이나 할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는 전역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셨어요. 일을 구해도 오래 다니지 못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결국 혼자 살다가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이 그렇게 고생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솔직히 의문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그들이 미국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감사하다는 말도 별로 안 하고 오히려 미국을 비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처음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디서 온 동양개야. 좀 냉소적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그 개를 보면서 점점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친숙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뭔가가 있었죠. 아버지도 저런 눈을 하고 계셨거든요. 말없이 모든 걸 지켜보는 그런 눈이었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냥 담담한 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연방청사 앞으로 나갔습니다. 시위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격해진 것 같았죠.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컸고 분위기도 더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개가 또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가 더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더 거세졌고 몇몇은 돌멩이를 주워들기 시작했죠. 준비하세요.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방패를 들고 대열을 맞췄어요. 긴장된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위대 중 한 명이 큰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졌어요. 우리를 향해서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할 것 같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우리 앞으로 뛰어왔어요. 그리고는 우리와 시위대 사이에 딱 서더라고요.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꼬리를 흔들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죠. 그저 당당하게 서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신기한 건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멈췄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려던 사람도, 소리를 지르던 사람도, 우리 해병대원들도 모두 그 개를 바라봤죠. 그때 한 어린아이가 시위대 뒤에서 뛰어나왔어요. 한국개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죠. 그 아이가 개에게 달려가더니 꼭 안았습니다. 무배가 왜 혼자 나왔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개의 이름이 무백이라는 걸요. 아이가 계속 말했어요. 얘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무백이는 위험한 걸 미리 알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배기는 분명히 뭔가를 감지했던 거예요. 상황이 위험해질 걸 미리 알고 막아선 거였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무배기를 제대로 봤습니다. 목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무배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 아이, 이름은 뭐예요? 수진이에요. 박수진. 아이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그때 한 여성이 뛰어왔습니다. 수진이의 어머니로 보였어요. 수진아, 무배가 왜 혼자 나왔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며칠 후, 저는 수진이 가족에 대해 더 알게 됐습니다. 우연한 기회였어요. 부대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거든요. 수진이 어머니인 박미경 씨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어요. 간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한국계 이민자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어요. 박미경 씨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령님, 혹시 성함이 에린 켈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님이 혹시 리처드 켈러 상사님이신가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아버님을 돌봤어요. 병원에서요. 박미경 씨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박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이 PTSD 치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였어요. 2010년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일했거든요. 박미경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처음엔 아무하고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치료도 거부하시고 약도 안 드시고 그러셨죠. 그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아버지다운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님이 제게 물어보셨어요. 너는 왜 여기서 일하냐고요. 한국 사람인 내가 왜 미국 군인들을 돌보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한국 전쟁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다고, 그 은혜를 갚고 싶다고요. 박미경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한국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니 다행이라고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요. 아버님은 그 후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셨어요. 저한테 한국 전쟁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죠. 아버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환자였어요. 그분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박미경 씨가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Chapter 5. 진돗개의 경계는 사람을 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무배기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됐어요. 그날도 연방청사 근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데이빗 상병이 수진이 가족에게 트러블을 일으키는 걸 봤습니다. 데이빗은 평소에도 이민자들을 좋게 보지 않았거든요. 야,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시위하러 온 거야? 데이빗이 박미경 씨와 수진이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무례한 태도였죠.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박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는 길? 여기가 놀이터야? 너희 나라로 돌아가. 데이빗이 더 큰 소리를 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배기가 어디선가 나타나더니 데이빗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배기는 평소에 절대 그런 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항상 조용하고 차분했는데 말이에요. 이 개가 뭐야? 왜 나한테 그래? 데이빗이 당황했습니다. 무배기는 데이빗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 으르렁거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무배기가 저에게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 앞을 막아서듯 서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무배기가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려. 선악을 가린다는 거려. 데이빗, 그만해. 제가 데이빗을 제지했습니다. 데이빗은 불만스러워했지만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무배기도 으르렁거리는 걸 멈췄어요. 하지만 여전히 데이빗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무배기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수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무배기는 평소에도 그런가요? 사람을 가리는 거요?
네, 무배기는 나쁜 사람을 금방 알아봐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 절대 꼬리를 흔들지 않아요. 무배기가 소령님을 정말 좋아해요. 집에서도 소령님 이야기하면 꼬리 흔들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때 무배기가 제 곁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눈이 정말 따뜻했어요. 저도 모르게 무배기 머리를 쓰다듬었죠. 처음이었어요. 무배기를 만져본 게 말이에요. 며칠 후 수진이 가족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연방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시작된 거예요. 수진이 가족도 그 대상에 포함됐죠. 박미경 씨가 걱정스런 얼굴로 저에게 찾아왔어요. 소령님, 저희 가족이 단속 대상에 올랐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군인이고 법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언제 단속이 있을 예정인가요? 내일 밤이라고 해요. 박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도 무서워하는 게 보였죠. 다음 날 밤, 저는 수진이 집 근처로 갔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보고 싶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무배기가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집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밤 11시쯤 단속팀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요원들이 내려서 집으로 향했죠. 그때 무배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요원들 앞을 막아섰어요. 짖지는 않았어요. 그냥 당당하게 서서 그들을 바라봤죠. 요원 중 하나가 말했어요. 걔가 왜 저기 서 있지? 그냥 지나가요. 다른 요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배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요원들이 무배기를 피해서 가려고 했지만 무배기가 계속 앞을 막았어요. 여전히 짖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무배기는 계속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었어요. 15분 정도 그런 상황이 계속됐어요. 요원들은 무배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고 무배기는 계속 그 자리를 지켰죠. 결국 요원들이 포기했어요. 오늘은 그냥 가자. 뭔가 찜찜해. 요원들이 차에 다시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그냥 떠났습니다. 무배기는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꼬리를 살짝 흔들며 집 쪽으로 갔죠.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개 한 마리가 연방 요원들을 물러서게 만든 거예요. 무배기가 보여준 건 진짜 용기였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용기는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요.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자기 신념을 지키는 거라는 거요. Chapter 7점. 그 개는 적이 아닌 지킨 존재였다. 다음 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진이 가족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거든요. 군인인 저로서는 법을 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합법적인 보호 요청서를 상부에 제출하는 거였어요.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시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저는 박미경 씨가 아버지를 돌봐준 일과 무배기가 보여준 특별한 능력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부대원들에게도 말했어요. 우리는 적을 만들러 온 게 아니야. 시민을 지키러 온 거라고. 데이빗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소령님, 그들은 불법 체류자잖아요. 불법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니야. 박미경 씨는 우리 참전용사들을 돌봐준 분이고 수진이는 그냥 아이일 뿐이야. 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무배기를 봐. 저 걔가 우리에게 적대적이었나?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줬잖아. 며칠 후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였어요. 수진이 가족에게 임시 보호 조치가 내려진 거죠. 그 소식을 전하러 수진이 집에 갔을 때 수진이가 저에게 편지 한 장을 줬어요. 소령님께 드리는 거예요. 편지를 열어보니 수진이가 쓴 글이었어요. 소령님, 고마워요. 무배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소령님이에요. 무배기가 소령님을 보면 정말 행복해해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Chapter 8점. 한국은
내가 지켜야 할 이름이었다. 일주일 후 LA의 상황이 안정됐습니다. 시위도 잠잠해지고 우리 부대도 철수 준비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떠나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였어요. LA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 말이에요. 아버지를 생각하며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무배기와 함께 갔습니다. 기념비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이름도 그 비석에 새겨져 있었거든요. 리처드 켈러 상사. 무배기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제시도에 쓰게 속 편집이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지의 군번줄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으로 받은 거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알겠어요. 기념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전쟁은 헛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무배기가 제 손을 살짝 건드렸어요. 위로하는 것 같았죠. 한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됐어요. 박미경 씨 같은 분들이 계시고 수진이 같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배기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말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존재들 말이에요. 무배기를 내려다봤어요. 무배기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아버지, 무배기한테서 진짜 용기가 뭔지 배웠어요. 큰 소리 내지 않고 폭력 쓰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가족이 영주권 보호를 받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배기에게 특별한 칭호가 주어졌다고 했죠. 명예 해병견이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무배기가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을 인정받은 거예요. 담당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무배기가 그런 인정을 받다니요. 시상식 날 무배기는 정말 의젓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계획에서 진짜 용기를 배웠습니다. 진짜 용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존재에게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 개의 품격, 이 개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은 제가 미워했던 나라가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할 이름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무배기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에는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한 빛이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생각도,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제 자신에 대한 생각도 모두 바뀌었어요. 무배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키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영웅은 큰 소리 내지 않는다는 거요.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는 거요. 무배기가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보여줬어요. 말없는 품격, 조용한 용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라는 거요. 한 마리의 진돗개가 미국 해병대 소령인 저에게 가르쳐 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개가 보여준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무배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영웅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진짜 용기는 소리 없는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